형,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전 이미 찜질방 구석에서 만난 진수는 앙상한 뼈만 남은 유령 같았습니다. 석진은 진수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어요. 미안하다. 형이 널 지켜주지 못했어. 말기 강경화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의사의 선고가 석진의 가슴을 관통했습니다. 형, 마지막에 형 목소리 들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진수의 마지막 미소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사랑합니다. 석진은 올해 72입니다. 은퇴한 교사로 아내와 사별한 뒤 혼자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매일 새벽이면 창밖에서 들려오는 새소리에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친 뒤엔 동네 정자에서 어르신들과 바둑을 두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 무렵이면 베란다로 나가 죽은 난초를 정리하고 화분에 물을 주는 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아내 영자가 세상을 떠난 지도 벌써 3년이 지났고 딸 지은은 결혼해서 멀리 살고 있어 가끔 안부 전화만 받을 뿐이었습니다. 석진의 하루는 규칙적이고 조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라디오 체조를 하고 아침밥을 먹은 뒤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는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점심엔 혼자 간단히 끼니를 때우고 오후엔 책을 읽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시원하게 스며드는 베란다에 나온 석진은 물뿌리개를 들고 화분들을 살펴보았어요. 늘 하던 대로 하나하나 화분의 상태를 확인하며 물을 주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오래된 화분 사이에 끼워진 무언가가 눈에 띄었습니다. 종이 조각이었죠. 바람에 날려온 쓰레기겠거니 생각하며 집어들었는데 그게 쪽지라는 걸 알게 됐어요. 종이는 습기에 젖어 있었고 글씨가 번져 있어서 처음엔 무슨 내용인지 알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석진은 안경을 닫고 다시 써서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혹시 누군가 실수로 떨어뜨린 메모일까 생각했지만 화분 사이에 일부러 끼워둔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쳐본 순간 석진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거기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거든요. 형, 나 아직 살아있어. 마이너스 진수 순간 석진은 손에서 쪽지를 놓칠 뻔했습니다. 심장이 벌렁거리고 숨이 막혔어요. 손끝이 떨리며 쪽지를 다시 꽉 쥐었죠. 낯설지 않은 필체였어요. 그리고 이 말투, 분명 진수였습니다. 10년 전 실종된 동생 진수 말이에요. 석진은 급히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쓴 뒤 쪽지를 다시 한번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글씨가 번졌지만 그 특유의 둥글둥글한 글씨체는 분명히 진수의 것이었어요. 어릴 적부터 진수는 글씨를 이런 식으로 썼거든요. 특히 형이라는 글자를 쓸 때의 그 독특한 모양은 흉내낼 수 없는 진수만의 특징이었습니다. 진수는 이미 사망 처리된 상태였습니다. 해안가에서 신원이 불분명한 시신이 발견됐고 어머니가 진수의 옷이라고 주장했던 옷가지가 함께 있었거든요. 경찰도 가족도 모두 진수가 죽은 거라고 믿었죠. 아니, 믿으려 했어요. 석진 역시 그 진실을 받아들이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찝찝한 감정이 이제 현실로 다시 튀어나온 거였어요. 당시 시신의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정확한 신원 확인이 어려웠고 단지 옷가지와 체형만으로
진수라고 판단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석진은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진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려 하는 분위기에서 혼자만 의심을 품기가 어려웠어요. 뒷면에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지만 종이의 질감이나 잉크의 상태로 봐서는 최근에 쓰인 것 같았어요. 석진은 진수가 정말 살아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왜 이제야 연락을 해온 걸까요? 그리고 왜 이런 식으로 은밀하게 쪽지를 남긴 걸까요? 그날 밤 석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머릿속에선 수많은 기억들이 뒤엉켜 소용돌이쳤어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은 며칠 전 이웃이 말한 낯선 남자가 아파트 주변을 서성였다는 얘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흘려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 남자가 진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석진은 곧장 거실로 달려가서 자신이 얼마 전 설치한 간이 CCTV 녹화 영상을 확인했어요. 작년에 도둑이 든 이후로 보안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는데 이런 용도로 쓰게 될 줄은 몰랐죠.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녹화 파일들을 하나씩 확인해 봤습니다. 며칠 전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몇 시간을 뒤져본 끝에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후드티를 눌러 쓴 누군가가 새벽 시간대에 베란다 난간 너머로 무언가를 던져 넣는 장면이 찍혀 있었거든요. 영상이 흐릿해서 얼굴은 확인할 수 없었지만 분명히 사람이었어요. 키와 체격을 보니 진수와 비슷한 것 같았습니다. 특히 그 사람이 베란다 쪽을 바라보며 망설이던 모습이 석진의 눈길을 끌었어요. 마치 진수가 어릴 적 잘못을 저지르고 형에게 말하려 할 때의 그 표정과 똑같았거든요. 석진은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보며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진수야, 정말 너냐? 석진은 모니터 앞에 앉아 두 손을 모았습니다. 심장이 요동쳤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쪽지를 남긴 사람이 진수라는 확신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증도 생겼어요. 왜 진수는 직접 나타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몰래 쪽지를 남긴 걸까요? 분명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였습니다. 석진은 영상 속 인물이 사라진 방향을 확인했어요. 아파트 단지 외곽 쪽으로 나간 것 같았습니다. 석진은 그 방향을 따라 추적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가 예전에 자주 드나들던 동네의 낡은 주택가 골목으로 향했어요. 10년 전 진수가 자주 머물던 친구 덕배의 집이 그 근처에 있었거든요. 덕배는 진수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고 진수가 힘들 때마다 찾아가던 곳이었습니다. 석진은 덕배라면 진수에 대해 뭔가 알고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그곳으로 향했어요. 현관벨을 누르자 마른 체구의 중년 남자가 문을 열었습니다. 석진이 형? 덕배는 당황한 얼굴로 물었어요. 10년 만에 보는 석진의 모습에 놀란 것 같았습니다. 진수 얘기 좀 하자. 혹시 요즘 본 적 있어? 석진의 직접적인 질문에 덕배는 더욱 당황스러워했어요. 에이, 진수는 죽었잖아요. 왜 또 그 얘기를? 전 몰라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덕배의 눈빛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석진은 그 표정을 놓치지 않았어요. 덕배는 더 말을 섞지 않으려는 듯 문을 서둘러 닫았죠.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덕배의 반응이 너무 부자연스러웠거든요. 만약 정말 진수가 죽었다고 생각한다면 그렇게까지 당황할 이유가 없었을 테니까요. 석진은 덕배의 집 근처에서 한참을 기다렸어요. 혹시 덕배가 어딘가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해서였죠. 하지만 덕배는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석진은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석진은 덕배가 예전에 진수와 자주 가던 곳들을 떠올려 봤어요. 동네 술집, 당구장, 그리고 작은 공장들이 몰려 있는 지역. 진수는 그런 곳에서 일용직으로 일하곤 했거든요. 석진은 그날 오후 내내 그런 곳들을 돌아다니며 진수의 흔적을 찾아봤습니다. 몇몇 사람들에게 진수의 예전 사진을 보여주며 물어봤지만 대부분 고개를 저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가 정말 살아있다면 반드시 흔적이 남아있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리고 그 믿음은 곧 현실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진은 근처 폐가처럼 방치된 공장 지역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예전에 진수가 일용직으로 일하던 곳들이 모여있던 지역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공장들이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낯익은 장소를 발견했습니다. 사회 초년생일 때 진수와 술 한잔 나눈 적 있는 허름한 벽돌 건물이었어요. 당시에는 작은 인쇄소였는데 지금은 완전히 문을 닫고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석진은 호기심에 이끌려 그 건물 주변을 살펴봤어요. 창문이 대부분 깨져 있었고 입구는 판자로 막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니 작은 출입문이 있었고 그곳은 잠겨 있지 않았어요. 석진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전등을 비춰보니 누군가 머물렀던 흔적들이 여기저기 보였어요.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습니다. 구석에는 누군가가 사용했던 이불이 눕혀져 있었고 그 옆에는 반쯤 먹다 남은 컵라면 용기가 놓여 있었어요. 벽 한쪽에는 낡은 사진 한 장이 붙어 있었는데 사진은 반쯤 탄 상태였지만 석진은 그것이 자신과 진수가 함께 찍은 오래전 가족 사진이라는 걸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석진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곳에 진수가 있었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더 자세히 살펴보니 구석에는 빈 소주병들이 굴러다녔고 낡은 신문지 위에는 누군가가 써놓은 글씨가 있었어요. 희미했지만 형, 미안해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었죠. 그 글씨체 역시 진수의 것이었습니다. 석진은 그 글씨를 보며 가슴이 미어졌어요. 진수가 얼마나 미안해하고 있었을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생각하니 눈물이 났거든요. 특히 눈에 띄는 건 벽 한쪽에 붙어 있는 달력이었어요. 여러 날짜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는데 그 날짜들을 자세히 보니 모두 석진의 생일이나 어머니의 기일 같은 특별한 날들이었습니다. 진수는 이런 외딴 곳에서 살면서도 가족들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석진은 그 달력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진수가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가족들이 그리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석진은 그 공간에서 더 많은 단서들을 찾을 수 있었어요. 진수가 즐겨 먹던 과자 봉지, 그가 항상 가지고 다니던 작은 십자가 목걸이까지 모든 것이 진수가 이곳에 머물렀다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심지어 구석에는 진수가 입던 옷 몇 벌도 있었어요. 낡고 더러워져 있었지만 분명히 진수의 옷들이었습니다. 석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진수가 이런 곳에서 혼자 지내고 있었다니. 그리고 자신에게 미안하다는 마음을 품고 있었다니. 석진은 그 순간 자신이 동생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동시에 진수를 이런 상황에 내몰았던 자신에 대한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이제 석진은 확신했어요. 진수는 분명 살아있고 어딘가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궁금했습니다. 왜 진수는 이렇게 숨어서 살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직접 나타나지 않고 쪽지만 남긴 건지. 분명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였어요. 석진은 내일부터 더 적극적으로 진수를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진수가 혼자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아팠거든요. 마을 주민들에게 진수에 대해 물어봐도 대부분이 그 일은 끝난 줄 알았다며 회피했습니다. 사람들은 진수의 죽음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었고 석진의 질문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그중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얼마 전 이사 온 윤 씨 할머니였죠. 윤 씨는 오래된 가방을 들고 동네 마트를 드나들며 동네 소식에 관심이 많기로 유명했거든요.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석진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요 며칠 이상한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석진의 질문에 윤 씨는 조용히 석진을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쪽지 말이죠? 사실 그날 밤 나도 봤어요. 어떤 남자가 당신 집 쪽을 계속 보고 있었어요. 아련하게 미련이 남은 사람처럼 말이에요. 윤 씨의 말에 석진은 놀랐습니다. 정말 누군가가 자신의 집을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던가요? 석진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접 얼굴은 못 봤어요. 너무 어두웠거든요. 근데요, 만약 그이가 정말 당신 동생이라면 왜 이 동네에 못 돌아올 이유가 있었을까요? 윤 씨의 말은 석진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못 돌아올 이유라니? 그건 단순히 실종되었다는 이유만이 아닐 거였어요. 윤 씨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사람 몇 번 봤는데 항상 밤늦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 당신 집 불빛을 한참 바라보다가 사라지곤 했어요. 마치 들어가고 싶지만 들어갈 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정말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석진은 윤 씨의 말을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정말 진수라면 얼마나 집이 그리웠을까요? 얼마나 형이 보고 싶었을까요? 하지만 왜 직접 들어오지 못한 걸까요? 그날 밤 석진은 가족이 진수의 실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심에 휩싸였습니다. 윤 씨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진수가 집에 돌아올 수 없는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석진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딸 지은의 방에 들어갔어요. 지은이 어렸을 때 일기를 쓰는 습관이 있었던 걸 기억했거든요. 서랍을 정리하다가 낡은 노트를 하나 발견했는데 바로 지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석진은 망설였지만 진수에 대한 실마리를 찾기 위해 펼쳐보기로 했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진수가 실종되던 시기의 일기였거든요. 엄마가 전화를 했다. 그애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하라고. 너무 무서웠다. 작은 아빠가 진짜로
사라질 줄은 몰랐다. 석진은 그 글을 읽는 순간 무릎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졌어요. 어머니가 아닌 아내 영자가. 석진은 곧장 아내 영자의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그 속의 따뜻한 미소는 이제 전혀 다르게 느껴졌어요. 석진은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더 넘겨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많은 내용이 적혀 있었거든요. 영자가 진수를 얼마나 싫어했는지, 그리고 진수가 사라진 후 영자가 얼마나 안도했는지를 보여주는 내용들이었어요. 엄마가 말했다. 이제 우리 가족이 평화로워졌다고. 작은 아빠가 없으니 아빠도 스트레스 받지 않을 거라고.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그 전화를 할 때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르게 처리해달라, 흔적 남기지 말라, 그런 말들을. 무서웠어요.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지은의 어린 시절 일기는 석진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영자가 정말. 석진은 그동안 자신이 알고 있던 가족의 모습이 얼마나 허상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자신의 동생을 그렇게 미워했다니. 그리고 그 미움이 결국 진수의 실종으로 이어졌다니. 석진은 일기장을 덮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영자는 진수가 가족에게 짐이 된다고 생각했고 결국 그를 제거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석진은 자신이 얼마나 무력했는지, 그리고 진수를 지켜주지 못한 자신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깨달았어요. 그제서야 석진은 진수가 왜 그렇게 절망적인 표정으로 집을 떠났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진수는 자신이 가족들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였죠. 그리고 특히 형마저 자신을 외면한다는 걸 느꼈을 때 진수는 정말로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 진수는 죽지 않았고 어딘가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윤씨 할머니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었거든요. 석진은 이제 진수가 왜 직접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는지 알 것 같았어요. 영자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진수는 가족들이 자신을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히 형인 석진마저 그 일에 연루되어 있다고 오해했을 수도 있겠죠. 석진은 하루빨리 진수를 찾아서 진실을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자신은 그런 일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리고 진수를 얼마나 그리워했는지를 말해주고 싶었어요. 다음 날 아침 석진은 지은을 불러냈습니다. 어젯밤 일기장에서 본 내용을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지은아, 너 예전에 썼던 일기. 봤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그땐 너무 어려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지은의 목소리에는 오랫동안 숨겨온 죄책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엄마가 누구랑 통화한 거니? 석진의 질문에 지은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냥 어떤 낯선 아저씨한테 전화해서 그의 다시는 못 돌아오게 해달라고 말했어요. 전 진수 삼촌이 그냥 멀리 가서 살게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며칠 후에 삼촌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야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죠. 지은은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 전화를 한 다음에 저한테 말했어요. 진수 삼촌은 이제 우리를 괴롭히지 않을 거다라고. 그때는 무슨 뜻인지 몰랐는데요.
석진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아니 아내가 동생의 실종을 사주했다는 사실은 석진을 산산조각 냈어요. 진수는 그냥 못난 동생이었을 뿐인데 왜 그렇게까지? 지은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삼촌이 우리 집을 망칠 거라고 믿었어요. 계속 돈 빌려달라 했고 가끔 지갑에서 돈을 가져가기도 했고 엄마는 정말 지쳤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할 일은 아니었잖아요. 엄마가 그 전화를 할 때 저도 옆에서 들었어요. 가족들이 모르게 처리해달라. 절대 흔적 남기지 말라. 완전히 사라지게 해달라. 그런 무서운 말들을 했어요. 정말 무서웠어요, 아빠. 우리 엄마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거든요. 지은은 계속해서 그날의 기억을 털어놨습니다. 영자가 얼마나 계획적으로 진수를 제거하려 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얼마나 냉정했는지를 보여주는 증언들이었어요. 엄마는 그 후에도 몇 번 더 그 사람과 통화했어요. 그리고 삼촌이 실종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마는 전혀 놀라지 않았어요.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담담했어요. 오히려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지은의 말에 석진은 더욱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자가 정말로 진수의 실종을 계획했던 거였어요. 그날 밤 석진은 진수의 방을 정리하다가 어릴 적 진수가 그려놓은 낙서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형은 내 편이야라고 적힌 낙서. 그 문장이 가슴을 찔렀어요. 석진은 결국 진수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무의식적으로 진수를 외면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석진은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무책임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진수가 힘들어할 때 아내와 진수 사이에서 중재하려 하지 않고 그냥 외면했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거든요. 만약 그때 석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진수의 편에 서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석진은 진수의 낡은 일기장도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형에 대한 그리움과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형만이라도 날 믿어줬으면 좋겠다는 글귀가 석진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진수는 가족 모두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형만은 자신을 믿어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형이 날 포기하면 난 정말 끝이야. 하지만 형은 그러지 않을 거야. 형은 내 편이니까. 진수의 일기에는 이런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석진은 그 글들을 읽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진수가 얼마나 자신을 믿고 의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 믿음을 저버렸는지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석진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습니다. 석진은 영자의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영자 입장에서는 진수가 정말 가족에게 짐이 되는 존재였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권리는 없었죠. 석진은 영자를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을 더 원망했습니다. 결국 진수를 지켜주지 못한 건 자신이었으니까요. 이제 석진에게는 진수를 찾아서 사과할 기회만이 남아 있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었습니다. 석진은 진수에게 미안한 마음을 행동으로 갚고 싶었습니다. 이번엔 과거 진수가 자주 가던 장소들을 체계적으로 찾아보기로 했어요. 첫 번째로 향한 곳은 동네 분식집이었습니다. 진수가 어릴 적부터 자주 가던 곳이었거든요. 허름한 가게에서 떡볶이를 시켜놓고
석진은 조심스럽게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요즘 이 가게에 한 남자가 와서 떡볶이 국물 아직도 맵냐고 묻지 않았나요? 그 말에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아, 그 사람. 며칠 전에 정말 그런 이상한 말하고 간 사람이 있어요. 얼굴은 마스크 때문에 잘 못 봤지만 분명 그런 말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아주머니는 계속해서 그날의 일을 기억해냈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했어요. 떡볶이를 시켜놓고는 한 입도 안 먹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돈은 제대로 내고 갔지만요. 그건 진수만이 하던 농담이었습니다. 어린 적 진수는 매운 걸 못 먹으면서도 형을 따라 떡볶이를 먹으려 했고 그때마다 국물 아직도 맵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석진은 늘 넌 매운 거 못 먹으면서 왜 자꾸 먹으려 해라고 놀렸고 진수는 형 따라 먹으면 안 매워져라고 대답하곤 했어요. 그런 추억들이 석진의 머릿속에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석진은 그 말을 들으며 진수가 정말 살아있다는 확신을 가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진수는 분명 살아있고 석진을 그리워하고 있었어요. 석진은 아주머니에게 더 자세히 물어봤습니다. 그 사람이 언제쯤 왔었나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기억나세요? 글쎄요. 일주일 전쯤 키는 보통이고 말라깽이 같았어요. 옷도 낡고 더러워 보이고 뭔가 많이 힘들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단서는 점점 구체화됐습니다. 석진은 그 길로 주변 고시원과 쪽방촌, 찜질방들을 돌아다니며 진수를 찾기 시작했어요. 손에 든 예전의 진수 사진을 보여주며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이 사람 본 적 있으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수를 찾겠다는 일념으로 발품을 팔았어요. 어떤 곳에서는 비슷한 사람을 본 것 같다는 말을 들었고 어떤 곳에서는 그런 사람 없다는 말을 들었죠. 하지만 석진은 계속 찾아다녔습니다. 고시원 관리인들은 대부분 무관심했지만 가끔 친절한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 모르니 연락처 남겨놔라고 말해주기도 했어요. 쪽방촌의 어르신들은 석진을 보며 안쓰러워했지만 진수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석진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까지 동네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발이 아프고 지쳤지만 진수를 찾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그러다 결국 동네에서 가장 오래된 찜질방에서 결정적인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밤늦게 문을 닫기 직전에 들른 그곳에서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거든요. 비슷한 사람 있어요. 이름은 안 밝히고 주기적으로 와서 며칠씩 자다 가요. 다른 손님들과는 전혀 섞이지 않으려 하고 항상 구석진 곳에만 있으려 해요. 그런데 가끔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는데 석진이 형이라는 이름을 자주 부르더라고요. 석진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진수의 행방을 찾은 거였어요. 찜질방 직원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그 사람 참 이상해요. 항상 밤늦게 와서 새벽에 나가요. 그리고 가끔 울기도 하더라고요. 뭔가 큰 상처가 있는 사람 같았어요. 말도 거의 안 하고 혼자만의 세계에 있는 것 같아요. 직원의 말을 들으며 석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진수가 그렇게 외롭게 지내고 있었다니.
석진은 더 빨리 찾아내지 못한 자신이 미웠어요. 석진은 그날 밤부터 찜질방 근처에서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며칠 동안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어요. 비록 많이 야위고 초췌해졌지만 그 걸음걸이는 분명 진수의 것이었습니다. 석진은 조심스럽게 그 뒤를 따라갔습니다. 진수는 찜질방 안으로 들어갔고 석진도 뒤따라 들어갔어요. 찜질방 안은 어둡고 후덥지근했습니다. 석진은 진수가 어디로 갔는지 찾아다녔고 마침내 구석진 곳에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있는 진수를 발견했어요. 석진은 떨리는 마음으로 진수에게 다가갔습니다. 10년 만에 재회를 앞두고 석진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기쁨과 죄책감, 그리고 걱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석진은 진수가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두려웠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진수야? 석진이 조심스럽게 부르자 그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초췌한 얼굴, 수척한 눈빛. 그러나 석진은 단박에 알아봤습니다. 형? 그들은 그대로 한참을 바라보다 동시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의 재회였어요. 석진은 진수의 변한 모습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전에 건강했던 진수는 온데간데 없고 뼈만 앙상한 병든 사람이 앉아 있었거든요. 진수의 얼굴은 황달로 누렇게 뜨고 손은 말라 뼈만 남아 있었어요. 석진은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습니다. 왜 그랬어? 왜 떠났어? 왜 숨어 있었어? 석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진수는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형이 날 말리지 않았잖아. 가족이 다 등을 돌려도 형은 아닐 줄 알았는데. 그래서 안 돌아갔어. 다시 가면 더 초라해질까봐. 진수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끝마다 기침이 섞여 나왔어요. 석진은 진수의 차가운 손을 꽉 잡았습니다. 한때 따뜻했던 동생의 손이 이렇게 차가워져 있다니. 석진은 자신이 얼마나 늦게 찾아온 건지 후회했어요. 미안하다. 널 지켜주지 못했어. 나는 너한테 항상 미안했다. 석진의 고백에 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제가 다시 만났지만 그 순간엔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석진은 진수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얼굴은 황달 때문에 노랗게 변해 있었고 몸은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어요. 진수는 분명 많이 아픈 상태였습니다. 진수야, 몸이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병원에 가자. 석진은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치료를 받으면 나아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거든요. 형, 이제 와서 뭐가 달라져요? 전 이미. 진수가 말을 잇지 못하자 석진은 더욱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늦지 않았어. 형이 있잖아. 이제 형이 널 돌봐줄게. 진수는 석진의 말에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형의 따뜻한 말이었거든요. 석진은 진수를 부축해 일으켰고 그들은 함께 찜질방을 나왔어요. 진수는 걷는 것조차 힘들어했지만 석진의 도움으로 천천히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석진은 진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진수는 오랜만에 보는 집 안풍경에 감회가 새로웠어요. 모든 게 예전과 같았지만 동시에 모든 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석진은 진수를 위해 따뜻한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깨끗한 옷을 입혀줬어요. 그리고 진수가 좋아하던 미역국을 끓여 먹였습니다. 진수는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형, 정말 맛있어요. 이 맛, 오랫동안 그리워했어요. 석진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진수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게 살았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거든요. 그날 밤 석진은 진수 옆에서 밤새 지켜봤습니다. 진수가 편안히 잠들 수 있도록 손을 잡아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물을 떠다 줬어요. 형으로서 해야 할 일들을 마침내 할 수 있게 된 거였습니다. 형, 정말 미안해요. 그동안 형한테 걱정만 끼쳐드렸죠? 진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미안한 건 형이야. 널 혼자 두고. 석진은 진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그들은 그날 밤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에 대한 그리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석진은 진수를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하지만 의사의 진단은 절망적이었어요. 진수는 말기 간경화 환자였고 몸은 이미 회복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의사는 석진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매우 심각합니다. 간이 거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 시간이 그리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석진은 그 말을 듣고 무너져 내렸지만 진수 앞에서는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려 했어요. 석진은 진수를 입원시키고 밤낮으로 그의 곁을 지켰습니다. 손수 밥을 떠먹이고 머리를 감겨주고 몸을 닦아주었어요. 그동안 하지 못했던 형의 역할을 마지막이라도 다해주고 싶었거든요. 진수가 걱정할까봐 의사의 말은 숨겼지만 진수는 이미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가끔 석진을 바라보는 진수의 눈빛에서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형제는 10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나눴어요. 진수는 석진에게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형이 그리웠는지, 그리고 얼마나 미안했는지를 말이에요. 형, 전 정말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돌아갈 용기가 없었어요. 모든 게 제 잘못이었으니까요. 진수는 자신이 그동안 일용직으로 일하며 근근히 살아왔다고 했어요. 하지만 술을 끊지 못해서 건강이 계속 나빠졌다고 털어놨습니다. 처음엔 형한테 연락하려고 몇 번 집 앞까지 갔어요.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형이 절 어떻게 생각할지 무서웠거든요. 그러다가 최근에 정말 죽기 전에 형을 한 번만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쪽지를 남긴 거예요. 진수의 고백에 석진은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진수야. 잘못은 형이 더 많이 했어. 널 지켜주지 못한 건 형의 잘못이야. 석진은 진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수는 석진에게 자신의 마지막 소원을 말했습니다. 형, 전 형이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제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는 마지막에 형을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지은에게도 안부를 전해달라고 했어요. 지은이한테 말해주세요. 삼촌이 정말 미안하다고, 그리고 정말 사랑한다고. 석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진수의 부탁을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며칠 후 진수는 석진에게 마지막 부탁을 남겼습니다. 형, 나중에 꼭 다시 만나자.
그때는 형한테 짐이 되지 않는 동생이 될게. 형을 자랑스럽게 해드릴게요. 그날 밤 진수는 석진의 손을 꼭 쥔 채 눈을 감았습니다. 석진은 진수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곁을 지켰어요. 진수의 마지막 숨결이 멈춘 후에도 석진은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다시 만난 동생을 또다시 떠나보내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장례를 치르고 온 날 석진은 베란다에서 작은 쪽지를 발견했습니다. 바람에 날려온 것처럼 보였지만 석진은 그것이 진수의 마지막 인사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형, 다음에 또 만나자. 석진은 그 쪽지를 가슴에 품었습니다. 진수는 떠났지만 이제 석진의 마음속엔 더 이상 후회나 미안함이 아닌 따뜻한 그리움만이 남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석진은 베란다에서 새로운 화분을 준비했습니다. 진수가 어릴 적 좋아했던 해바라기 씨앗을 심으면서 석진은 혼자 중얼거렸어요. 진수야, 형이 이제 제대로 너를 기억할게. 미안한 마음이 아니라 고마운 마음으로 말이야. 석진은 해바라기가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며 진수를 떠올리기로 했습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햇빛을 쬐어주고 정성껏 가꾸면서 진수에 대한 사랑을 키워나가기로 한 거예요. 몇 달 후 해바라기는 무럭무럭 자라서 커다란 꽃을 피웠습니다. 석진은 그 꽃을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마치 진수가 다시 돌아온 것 같았거든요. 이번엔 아픔이나 고통이 아닌 따뜻하고 밝은 모습으로 말이에요. 석진은 이제 동네 어르신들과 바둑을 둘 때마다 진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못난 동생이었지만 사랑스러웠던 진수, 형을 끝까지 사랑했던 진수의 이야기를요. 그 이야기를 들은 어르신들은 모두 석진의 마음을 이해해 주셨어요. 어느 날 석진은 딸 지은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이제 삼촌 이야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 삼촌은 정말 좋은 사람이었단다. 지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빠. 저도 삼촌이 그리워요. 그리고 정말 미안해요. 석진은 진수가 남긴 마지막 쪽지를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 앞을 지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말했어요. 진수야, 형이 이제 제대로 살아갈게.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말이야. 석진의 일상은 예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마음엔 따뜻한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진수를 잃은 슬픔이 아니라 진수를 다시 만날 수 있었던 감사함과 함께 말이죠. 베란다의 해바라기는 계절이 바뀌어도 석진의 정성 어린 돌봄 속에서 꿋꿋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치 진수가 석진의 마음 속에서 영원히 살아갈 거라는 약속처럼 말이에요. 석진은 그 해바라기를 보며 매일 진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어, 진수야. 형이 너를 잊지 않고 잘 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그렇게 석진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습니다. 진수와의 추억을 가슴에 품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가는 일상이었어요. 이제 석진에게 진수는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후회가 아니라 사랑이었습니다. 재미있었다면 박수 짝짝, 눈치 보지 말고 좋아요, 꼭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